주성 CMC에서 준비한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성 CMC 김범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 CMC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인분들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개념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감히 여쭤봐도 재건축하면 몇 년 걸릴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10년이 어떻게 해서 걸리는 기간인지 또 그 10년 동안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소하실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꺼내서 정비사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동차 정비회사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시행하시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준비하시는 위원님들도 다 처음 접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신 적이 처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는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허를 부여한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재건축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올해 한 해의 달력이라고 보시면 이미 4월 27일 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행령 제정, 시행규칙 제정까지도 4월 27일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 12월 달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 지원 기구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수립까지 다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있을 선도지구 지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겠다는 방침이 곧 나올 텐데 그 방침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해서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를 지정해 주십사 요청을 하시게 되면 12월 달까지 각종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선도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선도지구 지정됐으니 우리 재건축을 합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선도지구 지정된다고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재건축을 준비하는 기회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은 이 여러 신도시들 중에 재건축 사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뿐이지 선도지구 지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 동네는 재건축하는 동네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아직 섣불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특별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재건축하는 땅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땅에다가 공원은 어디다 지을 거고 도로는 어떻게 낼 거고 우리 차수는 얼마로 할 거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용량은 얼마까지 짓겠다라는 특별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 이후에 재건축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안전진단은 선도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면제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진단이 면제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되셔야만 돼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죠. 조합이 비로소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조합 설립은 창립총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를 뽑고 사업시행 계획인가라는 건축 허가 행위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신축 아파트로 바꿀 때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를 돈을 더 내느냐를 결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이 끝나야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재산을 신축되는 아파트, 내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재산으로 맞바꾸시게 돼요. 그거로 바꾸는 걸 확정을 시켜 놓고 비로소 이주를 하시는데, 이주가 끝나야 철거를 하겠죠. 철거를 하고 공사에 착수해서 준공되고 입주를 하시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화살표 숫자로는 8개에 불과해요. 자, 근데 이 기간들이 얼마나 걸릴까요?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교과서대로 지정 신청을 하고 절차를 거치면 약 2.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는 추진위부터 추정 분담금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동의서 내세요라고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통상적으로 1.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시공자는 하루아침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시면 시공자 뽑는데 1년 반, 2년씩 걸리는 현장들 부지기수로 볼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1년이 걸립니다. 시공자를 뽑기 위한 준비 절차를 해야 되고, 입찰 절차를 거치고, 계약 협의에서 도장까지 찍는데 통상 1년이 걸려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각종 심의를 받고 건축 허가 행위를 다 맞춰서 인가 고시까지 가는데 약 1.5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평형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신청을 받고 그거로 이제 돈을 계산해주는 관리처분도 약 1년이 걸려요. 이주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개월 안에 이주를 다 완료하신다면 이주하고 철거하는 한 1년 정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단지 안에서 한두 명이라도 안 나가면 이주가 완료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6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공사 3.5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공자들이 기존의 35층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제출을 할 때 40개월 내지 44개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층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도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해상 및 청산은 여러분들이 입주한 다음에 벌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입주하시는 날까지 이걸 다 계산해 보세요. 다 더하면 12년이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대로 진행해도 12년입니다. 선도지구의 필요성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도지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세요가 아니라 지원을 해줄 테니 동참하세요라는 입장이죠. 맞죠? 그러니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정책 위반이라든가 지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도지구가 반드시 돼야만 지금 이런 절차까지도 완화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난달에 모 경제신문에서 강남에 있는 강남, 송파, 서초 309의 준공까지 완료된 108개 현장의 재건축 단지를 전수조사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평균 몇 년이 걸렸을까요? 15.07년? 준공까지 완료하는데 15년이 넘게 걸렸어요. 자, 근데 조합 설립하는 것까지 안전진단이 끝나고 추진이 승인부터 조합 설립하는데 제가 1.5년 걸린다고 통상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3구에 평균적으로 4.7년이 걸렸어요. 이 단계에서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서로 내 거 먼저 챙기느라고 싸워요. 누가 위원장 될래? 누가 조합장 될래?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평형에 나는 돈을 깎아줘.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돼. 라는 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 1.5년 걸리는 것이 아까 신문에 나온 것처럼 4.7년이 걸리게 돼요. 자, 그럼 여기 사업 시행 계획인가? 건축 시행이 끝나고 나면 사업인가 봤는데 1.5년 걸리는데 강남 3개구의 평균이 3.36년이 걸려요.
이때 또 왜 지연될까요? 이때는 여기서부터 지연되는 거는 여러분들 의사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인가청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더 많이 짓고 싶어 하시고 땅을 뺏기는 것도 덜 주고 싶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덜 주고 싶어요. 많이 주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인가청의 입장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공원을 오른쪽에 놓고 싶은데 인가청에서는 공원을 왼쪽에다 놔.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보통 3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은 미리 컨설팅을 통해서 선도지구에 관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메리트죠. 선도지구의 장점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건폐율 제한이라든가 용적률 제한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까지 건립할 수 있습니다. 땅이 100평이면 300평까지 아파트를 질 수 있는데 450평까지 150으로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있고요. 높이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공원 확보에 대한 기준도 배제되는데 가장 큰 메리트는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근데 그냥 면제해주냐?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공공기여 제공시. 뭔가 내주면 안전진단 면제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뭘 공공기여로 내줄 것인지 기부 찬합을 어떤 것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만 안전진단 면제 후에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용적률, 지금 아파트 분양 면적에서 일반적으로는 300%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00세대가 이미 살고 계시면, 100세대가 살고 계시면 거기에 300%, 100평을 가지고 계시면 300평까지 이제 아파트를 더 질 수 있는데, 선도지구가 되면 이거를 450%까지 더 질 수 있는데 예시는 330%까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늘어난 부분에 각각 10에서 40%, 40에서 70%를 공공의 목적으로 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데 용적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은연중에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단지는 주거 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단지잖아요. 근데 주거 목적에 450%까지 적용해서 빽빽한 탁장 아파트라는 표현으로 아파트를 사실 거냐, 아니면 좀 더 쾌적한 아파트로 만들어서 주거 가치를 더 높일 거냐에 대해서 또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450%까지 지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과연 450%까지 갈 것인지 350%까지만 줄 것인지 여기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단계가 곧 오게 되죠. 자, 그럼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거단지냐, 중심지구냐, 시설정비형이냐, 이주대책 지원형이냐 이런 유형별로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단지는 역세권에 적해 있습니다.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면 중심지구 정비형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우리 복잡한 거 살기 싫어, 그냥 순수하게 아파트만 짓고 싶어라고 하면 주거단지 정비형 선택이 가능하세요. 나머지 두 개의 유형은 사실 민원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가시는 건지 입지 여건에 따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선도지구 지정될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주민 참여도예요. 동의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동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에서만 선도지구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냥 여기 계신 준비위원님들끼리 여러분들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선도지구 지정해줘 라고 신청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주변의 도시 기능과 주변 여건에 어떤 우리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방향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사업은 4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십니다. 자,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4개 단지를 각각의 단지로 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단지마다 주차장을 따로 만드시게 되죠. 그죠? 그러면 단지마다 주차장을 따로 짓는다는 것은 단지와 단지 사이의 공간을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4개 단지를 다 통합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와 단지 사이에 활용하지 못했던 주차장 공간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지하 3계층을 파야 될 거를 지하 2계층만 파는 효과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병채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병채가 쓰는데 요거를 하나, 2개만 세워도 돼요. 지하층에 대한 공사비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보실 때 3,000세대 대규모의 프리미엄 이런 광고는 들어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150세대 대규모 단지 프리미엄 이거 보셨어요? 대단지의 프리미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큰 단지 안에서 조깅도 해보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싶은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5분도 안 돼요. 그게 운동이에요. 근데 단지가 크면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여가 공간이 그만큼 넓어져요. 특히 단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우나도 만들고 싶고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고 골프 연습장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단지가 작으면 그거 다 어디다 넣을까요? 넣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가 통합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단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건데, 단지 이제 여러분들끼리 여러 단지들을 통합하게 되면 항상 싸우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평형이 작아. 대지 지분도 작아. 근데 옆에 단지는 평형도 크고 대지 지분도 커요.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큰 평형 소유자분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야, 우리 대지 지분이 큰데 너네하고 같이 재건축하면 우리 땅 너네한테 뺏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안 뺏겨요. 안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싸워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위원님들께서도 계시고 각 단지별 유자 대표님들도 와 계시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누가 위원장 할래, 누가 조합장 할래 갖고 또 싸워요. 단지가 통합되다 보니까 단지별 생각들이 틀립니다.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하철에 가까운 단지가 있고 지하철에서 먼 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지하철에 가까운 단지에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단지하고 통합하면 저 사람들이 앞에 배정받게 되면 내가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세요. 진짜 불필요한 생각들이세요. 기존에 100세대가 살고 있었으면 세대수를 100세대로 재건축합니까? 통상 140세대 내지 150세대 이상으로 지어져요. 그럼 우리가 역세권 역 앞에 살더라도 최소한 40세대, 50세대만큼은 더 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나만 그 동네 살겠다고 이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단지 내 공공개발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돌이 생기는데, 단지가 크면 커질수록 공공에서는 주변 단지의 사람들도 우리 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가거나 우리 단지의 시설을 같이 개방해서 이용하라는 조건이 부여되는데, 워낙 아파트라는 거에 대한 폐쇄적인 개념 때문에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단지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불편함도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아시죠? 신반포 1차. 여기도 사실상 그 위에 있는 단지와 그 아래에 있는 단지가 통합해서 재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신반포 4지구 지금 건축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장원 IC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7개 단지를 통합했어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참 매스컴에서 작년에 떠들었던 데가 압구정 3구역이죠. 여기는 전부 16개 단지가 통합해서 하고 있어요. 이들도 다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때문에 이권 다툼이라든가 또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해서 초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들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 이해를 하시게 되고 결국은 지금 공사까지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인데, 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지하철역 앞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근데 저 뒷동네 사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 오게 되면 나는 뒤로 쫓겨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려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7개 단지가 통합은 했지만 나중에 지어지는 단지는 크게 2개 단지로 지어지는데 지하철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자원 IC라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좀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뻥 뚫려 있는 열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기가 싫어. 또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위로 넘어가는 게 싫었어요. 서로 싸워요. 이거 가지고 관리 처분하는데 2년 걸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조정했냐면 어차피 기존에 살던 세대수보다 신축 세대수는 더 증가되니까 위에 사는 사람들은 위에 먼저 가. 대신 남는 게 있으면 아래쪽에서 와도 돼요.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먼저 신청하세요. 대신 남는 게 있으면 위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관리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불합리할까요?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지별로 서로 위치에 대한 다툼은 필요 없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내가 작은 평형, 누군 큰 평형이라고 해서 큰 평형이 손해보느냐, 작은 평형이 뭔가 더 뺏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한강을 두고 있는 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갖고 싸울까요? 한강 조망권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 조망권이 평당 5,000원씩 더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 가치들은 아까 관리 처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층에 살고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을 해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배정받는 아파트도 각각의 가격이 매겨질 텐데 가격이 매겨지는 게 비싼 순위가 정전의 평가 금액이 높은 사람이 우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분이 많고 적음도 역시 염두에 두실 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이 시행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준비위원장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투표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좀 서운한 말씀이지만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다만 준비하시고자 하는 여기 준비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획득해야만 실질적인 법정 동의서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투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이 의미로 충분히 확보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동의서를 내시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집 명의는 내가 명의가 돼 있지만 실제 사는 건 아들이 살고 있다면 동의는 누가 해야 될까요? 명의자가 동의서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반반씩 갖고 있다면 누가 동의서를 내야 될까요? 남편이요? 남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본거쪽이 좀 사고방식이신 거고, 똑같이 갖고 있든 누가 많이 갖고 있든 간에 공유자들끼리 당신이 대표자고 하세요라는 대표 선임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한 명의 행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증언들이 있는 게 내가 1단지에도 하나 갖고 있고 2단지에도 하나 갖고 있어. 2개를 갖고 있는데 나 그럼 2표 행사할 거냐? 내가 구역 내에서 10개를 갖고 있건 1개를 갖고 있건 사람 수만 따집니다. 한 표 행사예요. 다만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가이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통합하고자 하는 단지별로 한 명씩을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구역을 여러 개 갖고 있더라도 한 명을 산정할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일단 소유권이 여러 개더라도 소유자, 사람 숫자로 산정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선도지구 지정 요청에 대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가급적이면 많은 동의율을 확보하셔야만 경쟁단지에서 우월한 위치를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전 선도지구 지정 요청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선도지구가 됐어. 자, 그럼 이제 동의서 이제 안 내도 될까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내십니다. 언제 되냐면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여러분들 땅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해서 공원, 도로, 용적률을 계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을 낼 때도 여러분들 또 동의서 내셔야 돼요. 그때는 동의서 내셔야 되고, 자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또 동의서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조합설계까지 가게 되면 이때도 또 동의서를 내십니다. 계속 동의서를 내셔야만 여러분들 의사가 확인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우리 재건축하면 내가 몇 평만 갈 수 있고 내가 돈을 얼마 더 내야 되는지 알아야 동의서 낼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 시점에 나와요. 이 시점에 나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몇 평을 가건 어느 동네로 가건 이거 상관없이 일단 뭔가 하려면 여기까지 가서 무슨 사업인가를 하려면 선도지구 지정이 우선이잖아요.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갈 거며 몇 평형을 질 건지 이런 거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걸 계획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면 선도지구 지정부터 동의서 먼저 내셔야 돼요. 선도지구 지정된 다음에 우리 땅에다가 몇 평형을 몇 층까지 질 건지 계획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짓게 되면 여러분들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라고 예측해서 한번 발표를 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게 좀 불만족스럽지만 또 나아지겠지. 그럼 또 추진위 구성할 때 추진위원회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저희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나 설계자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추정분담을 다시 공개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자 우리 이 사업 가지고 조합까지 가십시다. 아니면 여기서 때려칩시다. 또 결정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벌써 분담금 가지고 얘기하시면 사업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동의서를 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는 그냥 여러분들 서명하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제출만 하셨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동의서가 각각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법에서 정한 동의서 양식이 정해져 있고 그 동의서를 내실 때는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직접 자필로 이름을 쓰시고 손가락 지장을 날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효력이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내나 나나 효력 없는 백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다 인수가 없으실 거고 복사기가 없으실 텐데 그래서 복사기 대신에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하시기도 하는데 지장은 반드시 지장 날인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꼭 기왕 여기 준비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된 동의서를 낼 수 있게끔 효과적인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정해져야 될 동의서 양식인데 여러분들 동의자 이름 적으시고 소유권 현황은 기재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등기부등본 떼갖고 같이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명칭과 위치 면적도 다 일괄적으로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에 신분증명서 사본은 반드시 첨부를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실 때 뭐 자녀분들한테든 어디 주민센터들 가셔갖고 신분증 사본은 미리 다 좀 복사를 해놓으세요. 자, 이상 제가 준비드렸던 설명을 마쳤는데 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하나의 목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셨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분담금이라든지 평형별 위치 또 단지별 개발 방향 이거에 대한 이권대 이익 때문에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합심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여러분들 모두의 달성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은 재건축, 공동주택을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이에요. 저희 주성CMC는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수행해본 실적을 갖고 여러분들께 지금 앞에서 자신있게 설명드리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도직 지정에 꼭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